혹시 엄마 87만 원만 급히 보내줘 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쓴웃음으로 넘기기엔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모든 막막함을 이겨내고 요즘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영숙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보다 힘들었던 그녀가 어떻게 자식들 도움 없이 공과금은 물론 손주 선물까지 주문하는 스마트 시니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수원, 낡았지만 언제나 윤이 나게 닦여있는 자개장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는 작은 빌라. 그곳에 박영숙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 그녀의 하루는 해묵은 습관처럼 고요하고 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영숙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었습니다. 화면 속 빼곡한 글자들은 안경알 너머에서도 뿌옇게 번져 보일 뿐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화면의 차가운 불빛만이 그녀의 답답하고 고뇌의 찬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젊은 자신과 지금의 늙고 무력한 자신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 가는 길보다 힘들어지고 손주에게 줄 용돈 하나 보내는 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영숙은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닳고 다른 볼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숫자들, 꼬깃꼬깃 붙여놓은 영수증들이 지난 한 달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살림.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그녀의 곁에는 텅 빈 찻잔과 하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일까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는 보내셨어요? 자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소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릴까봐 벌써 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 걸음 떼기가 버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복잡한 인터넷 뱅킹을 다시 물어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바쁜 아들 시간만 빼앗는 것 같아, 무능한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숙은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일이 됐을까. 젊어서는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식 둘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겪어낸 풍파가 얼마였던가. 그러나 이제는 손바닥만 한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안내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나 같은 기계치는 가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던져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소박한 강의실. 그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열댓 명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강사가 칠판 앞에 서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보기라고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맨 앞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알아듣지 못할 외계어만 가득할 것 같아 두렵고 괜히 망신만 당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컴퓨터는 켜고 끄는 것만 겨우 알았으니까요. 주변 노인들 역시 서로 소곤거리거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같은 마음인 듯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하시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영숙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강사의 손짓 하나하나, 화면의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눌러야 할 버튼은 왜 이리도 많은지 수십 번을 물어보고 밤늦게까지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에 눌러쓴 비밀번호와 절차들이 덕지덕지 붙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심한 척 알려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른 아들은 끙끙대는 영숙의 모습이 답답했던지 아니면 안쓰러웠던지 한참을 옆에 앉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저 다가와 주던 손녀의 작은 손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주던 그 따스한 온기를 영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녀의 생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웠던 대로, 아들과 손녀가 알려줬던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눌러나갔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누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화면에 떠오른 초록색 확인 메시지. 송금 성공. 그 글자를 본 순간 영숙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에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난생 처음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예쁜 머리핀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나도 아직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방 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 태블릿 PC로 장을 보고 손주에게 선물할 예쁜 옷을 고릅니다. 불안과 막막함으로 그늘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만족스럽고 흐뭇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되찾은 삶의 활기와 희망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늙은 동무들은 그녀의 노후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 이번에 손주한테 용돈 보냈다는 게 정말이야? 이야,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네. 뭘, 김영감은 저번에 주식 앱도 깔았다면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주민센터 휴게실, 그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작은 성공에 내일처럼 박수 쳐주고 실수를 웃어넘겼습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년배 친구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영숙의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이제 영숙은 은행 앱으로 월세도 직접 내고 각종 공과금도 달력 앱에 표시해두고 제때 납부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최신 과자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 수 있는 요즘 할머니가 되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가계부 앱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헛되게 쓰는 돈도 줄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가져다준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부족하진 않으시죠? 늘 듣던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그거 최선이야? 고작 그것만 보내주게. 영숙은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소화기 넘어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농담이다. 이 녀석아. 내가 보내준 돈이랑 내 연금이랑 합쳐서 내가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제 걱정 붙들어 매. 내 엄마, 너보다 돈 관리 더 잘할지도 몰라. 날이 좋아서 그냥 한번 자랑해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컸네 우리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지난 모든 서러움과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시나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외딴 섬처럼 느껴지시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뿐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우리를 도와줄 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망설임과 용기 사이에서 문손잡이를 잡는 그 찰나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웃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는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배우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시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박영숙 어르신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혜와 자신감, 그리고 따뜻한 연륜이 묻어납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아름다운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 답안지가 여러분의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는 간 내린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올해 75세 김민준 어르신. 그의 하루는 분주한 알람 소리가 아닌 태블릿 PC 화면의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은 어제의 박영숙 어르신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태블릿을 열어 밤새 요동쳤을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빨갛고 파란 숫자들의 춤사 위에도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평온합니다. 커피 한 모금을 넘긴 그는 곧이어 화상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너머 유치원 갈 준비를 하던 7살 손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래요. 이따 놀이터 가도 되죠? 민주는 날씨 앱을 띄워 확인하고는 인자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감기 걸리지 않게 목도리 꼭 하고 가. 할아버지가 오후에 맛있는 간식 사서 보내줄게. 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모바일 쿠폰 앱을 열어 손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교환권을 아들 내외에게 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묻거나 자식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은 그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안에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준이 50대 중반의 부장으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 세상은 닷컴, 버블이라는 광풍과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김 부장,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린 그냥 은행 창구 가서 도장 찍는 게 속 편하고 안전해. 저 작은 화면을 어떻게 믿고 내 돈을 맡기나. 동료들의 비아냥 섞인 걱정 속에서 민주는 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길게 줄을 선 채 복잡한 서류 앞에서 쩔쩔매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변해가는 세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퇴근 후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끙끙대며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기초부터 배웠고 서점에 들러 인터넷 뱅킹 완전 정복 같은 책들을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아들이 쓰다 남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도록 씨름하며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내보고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아내의 스카프를 주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본 온라인 주식 거래에서는 단돈 몇만 원을 잃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우냐며 핀잔을 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다가올 노년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액 1억 8천만 원. 동료들은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보태주거나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 묻어두었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량 배당주와 지수 추종 ETF에 나누어 자신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견지명은 20년이 흐른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검찰청이라는데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수학이 넘어 친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야. 지금 당장 전화 끊고 그 번호 차단해. 그는 친구를 진정시킨 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해 친구의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주고 최근 유행하는 금융 사기 유형들을 정리해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이 낳은 비극을 그는 지식과 준비성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민준의 노후가 풍요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구축한 배당금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돈을 합쳐 생활비를 쓰고 가계부 앱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남는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조종법을 배워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손주들에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시니어 사진 동호회 단체 대화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새로 산 렌즈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출사 장소를 투표로 정하며 서로의 사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생활비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좀 더 보태드릴까요? 늘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보통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걱정은 고맙다만 내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나는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엄마랑 베트남 여행 예약했다. 선물 뭐 사다 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는 당당함과 삶을 즐기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요즘 할아버지시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귀찮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도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김민준 어르신의 삶은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김민준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로 지난 여행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의 시선으로 담긴 아름다운 풍경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태블릿을 들어 세계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질 또 다른 세상. 그의 인생 이막은 여전히 뜨겁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인생답안지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겪으셨던 그 막막함과 답답함. 이게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발표한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하면 7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열에 9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즉 역량인데 이 점수는 절반을 겨우 넘는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분 중에 4분 이상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관리비 하나 내려고 아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그 자괴감, 그 무력감이 결코 어르신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가까이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면 곧바로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700억 원이 넘는 돈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당 평균적으로 1,700만 원이라는 정말 피 같은 돈을 잃으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지겠다는 박영숙 어르신의 그 서늘한 공포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박영숙 어르신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저 불편하다고 한탄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셨죠. 저는 이 용기야말로 우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던 용어들, 눌러도 반응 없는 화면 앞에서 수십 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어르신 자신의 굳은 의지 덕분에 마침내 스스로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께서 늙은 동무들과 함께 배우고 웃으면서 유대감을 쌓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장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마지막에 아들에게 아들, 그거 최선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시는 모습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 경제적인 자립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장 유쾌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듬어주는 공감의 이야기였다면 김민준 어르신의 사례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부러움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부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준비하셨던 그분의 성견지명은 정말 모든 시니어분들께 큰 울림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손녀에게는 모바일 쿠폰으로 사랑을 전하고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걸 막아주기까지 하는 그분의 일상은 그야말로 요즘 할아버지의 표본입니다. 편리함을 넘어서서 내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자립성, 자식과 손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결성,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당당함까지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노년의 모든 가치가 그분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경제적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의 사례가 우리 채널이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처럼 이제 막 두려움을 안고 첫 발을 떼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왕초보 교실처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 어르신처럼 더 나아가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재테크와 같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두 분과 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성공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이 단순한 정보 채널을 넘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더 풍요롭고 주체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든든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앞서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먼저 관리비 내는 것 하나에도 자괴감을 느끼셨던 우리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소외라는 건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용기 내서 찾아가셨던 바로 그 주민센터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국의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어디서든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 어렵다는 키오스크 사용법, 은행 앱으로 돈 보내는 방법까지 전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이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중간에 포기할 일도 없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분들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곳에 늘 계시면서 키오스크나 무의민원 발급기 사용을 바로바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사님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와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먼저 배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가르쳐주는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교육도 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걸 넘어서 내가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보는 그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디지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공감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박영숙 어르신이 교육을 통해 다시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 바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문제인데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정말 끔찍하죠. 이것도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와서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은행이랑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이 현금 인출기에서 큰 돈을 이체할 때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30분 정도 여유를 두는 지연인출제도 같은 안전장치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어르신의 전화 목소리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은행 직원들이 좀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돈의 지급을 잠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은행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1차 방어선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사기꾼들은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검찰이라며 사람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자신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끊고 무조건 자녀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준 어르신처럼 디지털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주체적인 노후를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에서 기초를 다지셨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나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법이나 주식 투자 기초,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활용법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드론 조종 같은 아주 멋진 취미생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최근에는 서울시에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는 곳도 생겼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거나 스크린으로 파크 골프를 치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복지학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노년기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기술을 넘어서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민준 어르신이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을 지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 시니어들에게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이상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체계적인 교육과 촘촘한 안전망으로 박영숙 어르신이 느끼셨던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누구나 김민준 어르신처럼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채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풍파 다 지나고 마른 가지만 남았다 서러워 마세요. 그 마른 가지 끝에야 비로소 가장 눈부신 봄이 매달리는 법이니 당신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시작을 품은 위대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낯선 세상의 속도 앞에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 속에서 관리비 하나 내는 일에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던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만 빼고 달려가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김민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아침을 열고 서툰 손길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동호회 사람들과 나누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멀리 있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세상과 당당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비록 주름진 손으로 그려나가지만 그 어떤 청춘의 그림보다도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시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박영숙 어르신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발견하고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배워. 괜히 자식들만 귀찮게 하는 짐이 될 뿐이야 하는 생각에 담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숙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차이는 결코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용기의 차이였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10번 물어보고 20번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디지털 배움터와 안내사들은 바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르신들을 재촉하거나 핀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더 큰 박수와 격려로 어르신들의 용기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촘촘한 사회 안전망도 이렇게나 든든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원망하며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기차표를 끊어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떠나는 자유를, 내 손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당당함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까르르 웃는 손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결코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황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어르신들의 삶이라는 위대한 책에 아직 쓰이지 않은 가장 눈부신 마지막 장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세월은 실패가 아닌 지혜의 훈장입니다. 부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품격 있고
활기찬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낡은 백팩만 남았는데 정작 갈 곳은 없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탑골공원, 늘 바둑판과 장기판으로 가득 차던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 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술과 다툼, 무질서가 겹치면서 결국 종로구가 바둑장기를 전면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벗들과 훈수두며 하루를 버티던 시간이 사라진다면 남은 노후는 얼마나 더 외롭고 고단해질까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종묘로 흩어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언젠가 그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실 겁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 회색빛 낡은 백팩 가방을 맨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름은 박정수, 올해 65살입니다. 백팩은 오래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뛰던 시절부터 쓰던 것입니다. 늘 샘플약과 계약서, 노트북을 넣고 다녔죠. 회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정수 부장님은 가방이 몸의 일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방 속에는 약품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입니다. 그는 30해 넘게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자녀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려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정수 씨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세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탑골공원을 지나다가 팔각정에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그는 낡은 백팩을 벗어 옆에 두고 바둑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안팎에서 바둑장기 같은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기판 주위에 술이 오가고 다툼이 생기고 경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3일문 앞에서 기다려도 늘 있던 장기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 동안에도 그는 허전했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을 꺼내놓고 싶어도 판을 펼칠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안구역 근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장기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훈수 두지 마세요. 조용히 두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기는 원래 서로 농담도 하고 흉도 보고 약간의 시비도 오가며 웃음이 피어나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마치 시험장처럼 조용히 앉아 돌만 두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문이 닫히고 점심시간에는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나오나. 정수 씨는 중얼거리며 다시 백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누군가 모여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골목 모퉁이에서 몰래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금세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학생 시절 선생님 눈치를 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침묵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괜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요. 괜히 더위 먹고 쓰러지면 어떡해. 하지만 정수 씨는 이해받지 못하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공원 생각이 났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이 손에 잡힐 때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갈 데가 없어졌다. 매일 가던 공원에 못 가게 됐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복지관에서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정수 씨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놓인 낡은 백팩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영업 실적표와 계약서로 무겁게 채워졌던 가방, 은퇴 후에는 바둑판과 도시락으로 다시 채워졌던 가방.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지만 정수 씨의 일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탑골공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낡은 백팩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추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정수 씨는 또다시 백팩을 메고 탑골공원 3일문 앞에 섰습니다. 공원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백팩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기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낯선 노인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 가지고 다니세요? 정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나도 모르게 챙기게 돼요. 그러나 그날 그는 공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여기서 장기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더 따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당연했던 하루의 루틴이 이제는 금지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백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손주 졸업식 있어요. 같이 오실 거죠? 순간 정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날, 그는 낡은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안에는 장기판 대신 작은 카메라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손주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방엔 뭐가 있어요? 정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장기판이 아니라 너랑 놀 선물이 있단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공원을 찾는 대신 주말마다 손주와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기와 바둑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구나.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일에 매달리다 은퇴 후 찾아온 작은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낡은 백팩을 끌어안고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찾은 것은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 깨끗해진 대신 많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 벤치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 이웃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공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낡은 백팩 속에 담아온 지난 추억만 붙잡기보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호 씨, 올해 63입니다. 그는 35년 가까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히 한 길만 걸어온 끝에 2년 전 은퇴를 맞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현역 시절부터 은퇴 후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동기들과 달리 그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항상 노후 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술자리를 자제하고 대신 매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성실히 불입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약 160만 원의 개인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여느 은퇴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긴 세월의 준비와 습관이 만들어낸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그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다들 상가 투자 들어가요. 임대 놓으면 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님, 치킨집 하시면 대박납니다. 다들 먹고 살잖아요. 주위 동료들 중에는 실제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음식점이나 카페를 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빚만 남고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도 퇴직 후에 무언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걸 지키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나누어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분산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일상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공과금을 줄이고 나머지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소심해 보였겠지만 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을 택했어.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줄이고 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자 영호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당당하려면 우리가 빚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은퇴 직후에도 그는 잠시 방황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낯설었고 한동안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낡은 백팩 대신 새로 산 가벼운 가방을 메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글쓰기와 컴퓨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웃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내가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초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네가 책임지고 해라. 결국 아들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노후의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최영호 씨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손주들을 불러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매달 일정 금액을 문화생활에 쓰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준비한 만큼 편안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던 동료 중 한 명은 퇴직금 전부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샀다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면 영호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매달 연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안정적인데 친구들은 얼굴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야, 영호야. 너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 자신도 그런 길을 걸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퇴직금 손에 쥐니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 안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현명했어. 우리 덕분에 마음이 편하잖아. 영호 씨는 퇴직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감을 이겨내고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영업 현장 이야기, 은퇴 후 느낀 변화, 손주들과의 일상까지 글로 남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 젊은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영업 전략과 고객관리 노하우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강의를 마치고 젊은 참가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백팩은 이제 장기판 대신 프린트물과 필기도구로 채워졌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던 가방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 같아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퇴 직후 누구나 공허함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누군가는 성급한 선택으로 모든 걸 잃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준비된 습관과 절제된 선택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영호 씨가 보여준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후란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걸 지키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전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백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허무한 후회가 아닌 지혜로운 준비와 새로운 관계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모두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몇몇 개인의 문제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변화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1%를 돌파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 절반가량은 하루 여가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탑골공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던 공공여가 공간이 사라지면 상당수 노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 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체육활동 같은 단순한 여가를 통해 얻는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탑골공원에서의 장기 한판, 바둑 한판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공원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맺는 관계가 사라질 때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 노인여가 공간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가벼운 체육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용 규제가 많아지거나 공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탑골공원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단순히 한 공간의 풍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하루 생활 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사회연구소 인스터투트 포 헬스 언드 소셜 케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23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지역 공원에서 바둑게이트 볼체조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곧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놀이가 곧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탑골공원에서의 금지 조치가 질서를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대안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는 단순히 공원이 깨끗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웃음과 관계, 그리고 하루를 버틸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대안 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히 바둑과 장기뿐 아니라 체조, 합창, 스마트폰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장기바둑이 금지된 이후 대체 공간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장기실과 종묘공원 바둑 모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며 필요시 이동을 돕는 어르신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복한 마을 어르신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동네마다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와 바둑,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상여가 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을 어르신 개인 계좌에 지원해 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결국 의료비와 복지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동네 공원과 복지관을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공원에 임시 장기바둑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함께 놀이를 즐기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나 다툼은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들의 교류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에이지 마이너스 프렌들리 시티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추진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바둑이나 보드게임을 즐기도록 장려하면서 노인 고립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선택한 길은 명확합니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소일할 수 있는 대책 공간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탑골공원의 텅 빈 벤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웃음과 대화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낡은 백팩 속에 사라진 웃음, 새 가방 속에 피어난 희망, 길을 잃은 벤치의 그림자, 다시 걸어 나오는 햇살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낡은 백팩에 장기판을 넣고 매일 탑골공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이 닫히자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백팩은 결국 무거운 상실감의 상징이 되었지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퇴직금을 지켜내고 생활 습관을 준비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장기판 대신 글쓰기 교재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담겨 있었고 그 가방은 이제 활력과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외로운 벤치 위에 홀로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립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와 나누는 한 끼 식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박정수 씨처럼 공원에서 웃음을 잃고 허무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최영호 씨처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며 다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낡은 백팩 속에 담긴 후회가 아니라 새 가방 속에 담긴 희망으로 우리의 노후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혼자가 너무 외롭다. 재혼하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뉴스에 나온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만 믿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생활비 문제와 자녀 반대로 결국 더 큰 고통 속에 이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만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은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부담, 자녀와의 갈등, 생활 습관 차이, 사회적 고립까지 몰고 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같은 상황에 빠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노년에 재혼하면 불행해지는 5가지 이유. 끝까지 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9, 이름은 윤도현이다. 울산에서 조선 관련 대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세후로 1억 6천만 원 남았다. 아내를 나남으로 먼저 보낸 지는 15년, 자식 둘은 부산과 세종으로 떠났다. 아침마다 라디오 켜고 국소틀 데우는 소리가 집을 깨운다.
별 탈 없이 사는 줄 알았다. 그러다 구청 사진 동아리에서 오미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67살 적당히 활기찬 사람, 걷고 사진 찍고 국악을 좋아한다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강변을 걷고 휴대폰으로 서로의 그림자를 찍었다.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이 너무 쉽게 입에 붙었다. 내 마음은 오래 굶던 이가 따끈한 국물 앞에 앉은 것처럼 풀어졌다. 문제는 계약서처럼 찾아왔다. 2025년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올랐고 병원비 청구서는 두꺼워졌다. 혼자 살 땐 대충 넘기던 고지서가 둘이 되자 숫자가 칼날처럼 반짝였다. 동거를 먼저 해보자고 결정한 지 한 달, 첫 관리비가 23만 원을 찍었다. 나는 겨울이니 그럴 수 있지라며 웃어 넘기려 했다. 미라는 전등 스위치를 매번 끄며 낭비라고 말했다. 냉장고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말끝을 세웠다. 나는 당뇨라 반찬을 싱겁게 먹고 미라는 매운 걸로 속을 달랜다. 같은 상에서 다른 국을 먹는 날이 늘었다. 돈 이야기는 더 날카로웠다. 나는 퇴직금 일부로 예적금을 묶어두었고 미라는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남은 비상금을 자식 결혼 때 쓰려고 따로 챙겨두었다 했다. 서로의 통장은 투명하게 열자는 내 말에 미라는 미간을 좁혔다. 나 또한 서랍 깊숙한 봉투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때 부산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다. 아빠, 통장 공동은 절대 안 돼. 재혼 사기 뉴스 못 보셨어요? TV에서 노년 재혼 피해 보도가 돌았다. 며칠 뒤 미라의 아들도 세종에서 올라와 말했다. 엄마, 재산은 분리각서 필수야. 테이블 위엔 계산기와 인감도장이 나란히 놓였다. 사랑이 글자와 도장 사이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깃거리로 삼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속삭였다. 요즘에도 저 나이에 재혼을 해? 약국에서는 두 분이 부부 맞으시죠? 라며 처방전 이름을 3번 확인했다. 경로당에서는 둘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목요일마다 가던 장기 모임을 한 번 쉬었다. 미라는 노래교실을 그만두었다. 함께 살자던 약속이 함께 덜 나가자는 약속으로 변했다. 갈등은 집안에서도 자랐다. 나는 새벽 5시 라디오 뉴스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뒤틀린다. 미라는 밤 11시 드라마 본방을 놓치면 기분이 상한다. 처음엔 서로 이어폰으로 타협했지만 나는 귀가 먹먹해졌고 미라는 잠이 뒤틀렸다. 우리는 결국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지 않는 밤이 새어졌다. 그 사이 서랍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불쑥 튀어나왔다. 젊은 날의 내 아내, 웃음이 눈빛에 남아있는 사진. 미라의 거실에는 먼저 간 남편과의 가족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사진은 말이 없지만 존재 자체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정말 지금을 사랑하고 있나? 건강 문제도 빠질 수 없었다. 나는 대학병원 당뇨 외래를 한 달에 한 번 간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대략 10수만 원이 든다. 미라는 동네 의원도 충분하다며 병원을 줄이자 했다. 당뇨는 관리가 생명이라는 내 말은 잔소리가 되었다. 반대로 미라는 무릎 통증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는다며 이번 달은 내가 더 썼다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우리는 서로의 통증보다 서로의 지출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 문제는 폭탄처럼 예고 없이 터졌다. 부산의 딸은 손주 용돈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했고 세종의 아들은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아끼느냐며 내 눈치를 보았다. 명절 상에서 호칭을 정하지 못해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 자식은 미라를 이름으로 불렀고 미라의 자식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를 꺼내지 않았다. 식탁 가운데 놓인 잡채가 식어갔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외로움은 분명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2025년의 장바구니, 물가, 보험료 고지서, 노년 재혼 위험이라는 검색어가 매번 마음을 흔든다. 어느 밤 전기요금을 반씩 나눠 이체한 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화물차가 지나가고 광고 전단지가 현관 밑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걸까? 비용을 나누는 걸까? 다음 주 우리는 은행에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 했다. 창구 직원은 가족동의 써 있나요? 요즘 고령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라며 서류를 더 요구했다. 밖으로 나오니 미라는 화분 흙을 털었고 나는 말이 없었다. 둘의 침묵은 오래된 벽지처럼 군데군데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달력은 또 관리비 납부일을 가리킨다. 휴대폰 알림이 진동으로 훑고 지나간다. 나는 전자영수증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쉰다. 숫자는 선명하고 우리의 마음은 흐릿하다. 그렇게 일부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닫는다.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첫 번째 파도는 언제나 돈이지만 그 파도를 키우는 바람은 사소함이라는 것을. 작은 취향, 작은 생활, 작은 말. 그 작은 것들이 매일 자라 우리를 벽처럼 세운다. 그 벽 앞에서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봄이 될 수 있을까? 창밖 사이렌이 멀어지고 창틀엔 묵은 빗냄새가 스며든다. 냉장고가 켜졌다 꺼지고 시계 초침이 흐른다. 시간이 갈수록 숨은 더 막혔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자 전기요금 고지서엔 2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냉방비 탓이라 알면서도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는 말없이 계좌이체를 반반씩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손가락으로 전자영수증을 확대해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과연 동반자 관계인가? 그냥 비용 분담자가 된 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갑작스레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MRI 약가, 입원비까지 합치니 8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카운터 앞에서 나는 지갑을 열며 선뜻 카드를 내밀지 못했다. 내 퇴직금 잔액이 떠올랐고 자식들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이 머리에 스쳤다. 그때 미라가 내 카드로 해요라고 낮게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는 눈빛을 던졌고 나는 왜 이 짐이 내 어깨에만 얹히나라는 생각을 삼켰다. 갈등은 이제 일상이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다투고 냉장고 반찬통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며 씁쓸해졌다. 외로움을 달래려 선택한 재훈이 더 깊은 고립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문득 떠오르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나는 숫자와 계산만 바라보게 된 걸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깨달음이 움텄다. 문제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준비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다. 퇴직금과 연금, 생활비와 병원비, 자녀와 상속 문제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차분히 합의하지 않았다. 그저 외롭다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던 미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다.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돈은 어떻게 할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자식과의 거리는 어디까지 둘지. 안 그러면 계속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야. 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만에 작게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대답에 나는 오래 삼켜왔던 한숨을 토해냈다. 결국 우리는 방을 따로 쓰고 가게를 반반으로 나누고 자식 문제엔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임시 규칙을 세웠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덜 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돌이켜보면 노년의 재혼을 흔드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 약국에서 건네는 처방전, 자녀가 던지는 짧은 한마디 그 작은 파편들이 쌓여 벽이 된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자꾸 되묻게 된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길이 맞을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외로워서 누군가와 다시 살면 더 나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준비 없는 재혼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과 생활, 자녀와 과거,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을 직시해야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는 준비 없는 재혼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을 맞은 정혜성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대신 매달 약 255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아내 박선옥 씨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워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 분가했고 손주들이 명절마다 시끌벅적하게 집을 찾는다. 혜성 씨 부부는 특별히 큰 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씩 습관처럼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우리 나중에 늙으면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는 말이 부부의 구호처럼 남아있었다. 사실 혜성 씨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5년 들어 물가가 치솟으며 연금만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다. 전기가스 요금은 작년보다 20% 넘게 뛰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늘어난 퇴직자들의 한숨과 함께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여보, 오늘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예전엔 세 포기 김장에도 20,000원이 안 들었는데 아내의 말에 혜성 씨는 잠시 멈춰서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생활비와 여가비, 의료비를 따로 구분해 기록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매달 연금 중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나머지는 적립식 CMA 계좌로 자동이체해 두었다. 의료비는 따로 봉투에 현금으로 보관하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을 꼼꼼히 기록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자녀 문제였다. 아들 내외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버지, 혹시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혜성 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도 돕고 싶지만 전 재산을 건네주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심하죠. 딱 도와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해요. 결국 부부는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소액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집 문제는 아들 부부가 대출과 저축으로 해결하게 했다. 자녀와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하게 원칙을 세운 덕분에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졌다. 아침마다 혜성 씨는 집 근처 체육공원에 나가 가볍게 걷기를 한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오늘도 물가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요. 계획 세워둔 게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함께 앉아 신문을 본다. 신문 기사 속에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어도 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매달 생활비 점검하는 게 괜히 하는 일이 아니야.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다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부부는 눈빛을 주고받는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켜온 작은 원칙이 지금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작년 겨울, 혜성 씨 본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서 한 달 약값이 5만 원 이상 늘었다. 그때도 잠시 불안이 밀려왔다. 이러다가 의료비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부는 곧바로 생활비 장부를 다시 열어 앉았다. 식비에서 조금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며 의료비 항목을 늘렸다. 여보, 나도 장을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요. 쓸데없는 간식거리 줄이면 되지. 나도 새 신발 사려던 거 내년으로 미루자. 우린 아직 버틸 수 있어. 이런 대화 끝에 불필요한 긴장감 대신 함께 대처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위기는 있었지만 부부는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작은 조정을 통해 돌파했다. 정혜성 씨 부부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자녀와의 경계도 지켜내며 생활 속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습관이 있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거나 자식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 속에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른의 나이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젊을 때 조금씩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2024년 말 혜성 씨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 선옥 씨가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종양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수술과 치료비를 합치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병원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가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여보, 나 때문에 우리 살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선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성 씨는 곧바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뭐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날을 대비한 거지. 걱정 마. 부부는 바로 비상금 봉투와 CMA 계좌에서 돈을 빼 치료비를 충당했다. 생활비 통장은 건드리지 않고 의료비 항목에서만 지출을 처리한 것이다. 작은 습관처럼 지켜온 분리 관리가 이 순간 위력을 발휘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내는 회복 중이었다. 병원비로 큰돈이 나갔지만 생활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혜성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늘 지켜온 원칙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작은 산책을 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혜성 씨는 아이들과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애들이 집 문제로 부탁할 때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 나도 그래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러졌다면 애들도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식에게 전부를 내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있었다. 손주들이 놀러와 웃음을 터뜨릴 때 그 평화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2025년 봄, 혜성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 중 몇몇은 재혼 문제로 갈등하거나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도연이는 퇴직금 다 날려서 지금 월세 산다더라. 또 한 명은 자식한테 전 재산 주고 나서 돌봄조차 못 받는다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혜성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다. 우리가 지켜온 습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혜성 씨 부부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하다. 아침에 같이 신문을 읽고 점심은 김치찌개를 함께 끓여 나눠 먹고 저녁에는 동네 마트를 걸어 다니며 장을 본다. 특별한 호화로움은 없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재혼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혜성 씨 부부는 준비 없는 선택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여보, 앞으로도 아껴 쓰고 건강 잘 챙기면서 손주들 뛰어노는 거 오래오래 같이 보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금씩만 지켜가면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 주변 수많은 6070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준비 없이 선택해 후회하고 누군가는 작은 습관과 원칙 덕분에 웃고 있습니다. 나만은 달을 거야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나도 준비해야지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례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국내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노년의 재혼이나 노년 부부의 관계 안정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재혼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남성 고령층의 재혼 건수가 약 11% 이상 늘었고 여성 고령층도 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황혼 이혼 또한 크게 늘면서 이혼 후 재혼이라는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약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죠. 경제적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고령 가구의 상당수가 매달 연금과 기초생활비만으로 빠듯하게 버티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병원비 몇백만 원이 삶을 뒤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술 연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기혼 노인 400여 명을 조사했는데 노년 부부의 결혼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 만성질환,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재산 문제로 불신을 드러낼 경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의사소통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크게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최소한의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면 갈등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례 속 인물들이 겪었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부 간 갈등 영역을 세분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정 및 성적 친밀성과 의사소통의 질이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이 쌓일수록 갈등이 증폭된다는 거죠. 앞서 불행한 노후를 보낸 사례에서 TV 소리 크기나 식습관 차이가 매일 싸움의 불씨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아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로 지내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병원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가 활동 참여율도 높으며 우울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재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립감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준비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 부부 간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가 노년의 재혼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 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불행을 맞았고 반대로 이를 미리 대비하고 지켜낸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이나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재혼이나 노후의 삶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이 얽히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나라들이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말벗, 병원 동행까지 돕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생활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부부 간 갈등이나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 국가 책임제나 국가건강검진 제도, 지자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은 노년기에 갑자기 불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죠. 또 최근 각 지자체가 특화해서 내놓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몇몇 시군에서는 세대 통합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노인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노인이 단절감에 빠지지 않고 세대 간 교류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에는 행복센터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 취미교실, 문화 강좌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돕고 있고요. 또 용인 특례시에서는 홀몸 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 서비스, AI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고독감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의 일상에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생활의 사소한 균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 재혼이나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과 건강, 자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재정 관리, 갈등 관리 교육,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인 부부 상담을 오래 진행해온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생활비 분담, 상속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를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서로 믿고 넘어가자는 식의 감정적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보듯 퇴직금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고 나서 노후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표현하되 재산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자신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면 부부 관계도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가족에게 정부가 상담, 휴식,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덕분에 돌봄 부담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일을 줄이고 고령자 본인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돌봄, 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까지 한 동네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자가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약해졌을 때 지역에서 돌봄과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니 갈등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하우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노인이 혼자 큰 집을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생활비가 줄어드는 소형 주거에 살면서 주변의 커뮤니티 시설과 의료, 여가 서비스를 함께 배치해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를 겪어왔고 정책으로 해결의 길을 만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구청을 찾아가 무료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세대통합시설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로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과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자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작은 준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속 불행한 사례와 행복한 사례의 차이도 결국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 속에 더 큰 불행을 맞이했고, 반대로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지원망을 활용한 사람은 노후를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삶의 원칙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저녁노래 물든 얼굴을 바라본다. 오래 함께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된 듯한 쓸쓸함. 숫자로 가득한 고지서 위에 덮여버린 웃음.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밥상 앞에서 여전히 웃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쳐 서둘러 재혼을 선택했지만 결국 생활비와 자녀 갈등, 병원비와 외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 큰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이 숫자로 깎이고 웃음이 의심으로 바뀌며 행복하려 했는데 왜 나는 계산만 하고 있을까라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원칙을 세우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생활비를 나누며 지자체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해 작은 문제를 큰 갈등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불어날 때도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도 두 사람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쪽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다른 한쪽은 소박한 밥상 위에서 웃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두 번째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결정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병원비나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마음을 나누고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역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 그리고 이미 70대를 걷고 계신 분들, 오늘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작은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생활비의 작은 기록, 자녀와의 솔직한 합의, 그리고 제도를 활용하는 용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 후반부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외로운 숫자만 남을 수도 있고 따뜻한 웃음과 추억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